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서 검은 그림자가 우리 곁을 어른거리고 있다고 밝혀서 발언 배경과 검은 그림자의 실체를 놓고 정치권에서 갖가지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177석의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 겁을 먹고 있는 검은 그림자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월요일 아침부터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네요. 네. 지금 노무현 재단 일주 11주기 추도식에 소위 여권의 인사들이 총 집결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가 뜬금없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황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황망하게 떠난 건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도 검은 그림자가 계속 어른거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왜 그런 얘기를 했나요? 그러니까 11주년 추모식이면은 고인에 대한 걸 기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되새기는 그런 모임이 되고 추도식이 돼야 되는데 검은 그림자가 노무현 재단을 향해서 어른거린다. 그리고 징하다, 징해. 뭐 이런 얘기. 징하다는 말은 약간 호남 사투리잖아요. 이해찬은 충청도 청양 사람인데 징하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 봐서 저렇게 원색적으로 저렇게 비난할 수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제가 보기에는 도둑이 재발절이다는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도둑이 재발절인 거 아니냐. 뭐 여태까지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글쎄 뭐 짐작이 갈 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4.15 총선 전에 김어준 씨, 황당한 얘기 많이 하시는 분 있잖아요. 교통방송에. CS 운영하는데. 그분하고 또 이해찬 대표가 정치 공작이 뭐 냄새가 솔솔 난다. 그때 4월 한 10일경인가 그랬죠. 그렇죠. 그 주말 앞두고, 통합당에서 뭐 몇 건 준비 중인데 터뜨릴 것 같다. 그렇죠. 근데 통합당이 그때 뭐 그런 능력이나 있었나요?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럴 능력도 없었어요. 오거돈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오거돈이 터진 거예요. 막으려고 뭔가 있었던 거예요. 총동원돼서 막은 건데 미래통합당이 알면 큰일 난다 해서 미리 예방주사 놓은 건데 저 바보 통합당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들은 N번방 관련해서 그렇죠. 무슨 이낙연 전 총리 아들이 거기에 무슨 가입했다더라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얘기가 있어서 뭐 아니라고 해명하고 뭐 그래가지고 정부 고위 인사들 혹시 정치권의 인사들이 관련들이 있었나 뭐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뜬금없이 저렇게 그 이해찬 대표가 추모식에서 저렇게 177석이라는 대승을 거뒀는데도 그림자가 어린다고 저렇게 나오는 걸 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각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노무현 재단 그 비리 여기에 대해서 내부에서 누가 좀 터뜨릴 거다 이런 얘기가 좀 지금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왜 유시민이가 뭐 작년부터 계속 내 계좌 뒤지지 마라 뭐 뒤졌으면 얘기해라 뭐 이렇게 계속 물타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재단하고 관련된 게 아니냐 좀 이런 심정이 자꾸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한 말을 좀 자세히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대통령님이 황망하게 우리 곁을 떠난 뒤에도 검은 그림자는 좀처럼 거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모함을 받고 공작의 대상이 됐다. 검은 그림자 여전히 어린거리고 있다. 끝이 없다. 참말로 징하다. 정말로 징하네.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은 이제 미리 기자들한테 그 추념사를 배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본인이 나와서는 그 얘기를 쏙 뺐어요.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한테만 쓱 리리스를 하고 그렇죠. 본인은 입을 딱 닫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선 그것부터 좀 저는 뭐 일부 언론에서는 막판에 이해찬이가 그 추념사리 읽기 전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걸 안 읽었다 하는데 마음이 저는- 바뀔 리가 있나요? 저는 그건 작전입니다. 예. 이거 그러니까 추모사에서 얘기한 거는 공식적인 멘트거든요. 예. 사전에 배포한 거는 이건 비공식적인 거예요. 예. 그 참고 자료예요. 예, 그렇죠. 거기에는 놓고 공적인 건 안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해찬은 공적으로는 얘기 안 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한 게 어느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해찬 나는 책임 안 져. 아, 그건 그것도 내가 있죠. 모른다. 난 몰라 나는. 그냥 자료로 온 것을 뭐 내가- 자기가 직접 그렇죠.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부적절한 것 같은 나는 뺐다 이래 부르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막판에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의도된 어떻게 보면 추모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만 언론에 쓱 흘려서 예.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던 뭔가 터져 나올 것 같은 것에 대한 예. 경고만을 딱 날리고 예.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경고를 탁 날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나오면 좋지 못해 너희들. 그래 놓고 본인은 싹 빠진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정권 실세들 보면은 아주 그런 게 보면 교활합니다. 교활하기 짝이 없죠. 얘기하고 싹 빠지고. 치고 빠지기 아주 선수들 달인들이에요.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봐요. 네. 작년에 정계 은퇴한다고 그랬잖아요. 통일운동 한다고 하고 거의 뭐 어디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근데 4.15 총선 되니까 또 싹 나오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검찰 힘 빼기가 이제 다 됐다 이거예요. 이제 완전 힘이 싹 예, 빠진 거예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부터 이거 잘못하면 나 감옥 가겠구나. 그때는 그냥 속된 말로 똥구멍이 훅군 달았죠. 아 그러니까 네. 총선 결과가 어떻게 그렇죠. 될지 모르고 도망갔다가 그때만 네. 하더라도 네. 코로나 막 터져가지고 그냥 뭐 마스크 대란이다 해갖고 이거 박살 나는구만. 이제 나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다시 하고 뭐 기자 언론 뭐 회견도 하고 뭐 미국도 미국 관계 없이 우리는 뭐 남북관계 북한하고 뭐. 해야 된다고 더 세게 나가요. 그러니까 싹 눈치 봐서 지금 검찰이 힘이 빠졌거든요. 딱 지금 길을 그렇죠. 찾은 거죠. 진짜 교활하게 어떻게 보면 짝이 없죠. 그러니까 공수처 생기면 1호 수사 대상이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2호는 지금 한명숙 집어넣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임종석도 나 건들 놈은 없어. 이제 이렇게 된 끝났다. 거죠. 그렇죠. 좀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교활하냐면 한나는 유시민이가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해 말에 12월에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고 그랬어요. 확인. 두 번째, 이건 확인이 아니고 그러면은 내 계좌와 부인의 계좌도 들여다봤을 거다. 이건 추측이에요. 네. 그런데 검찰이든 금융기관이든 경찰이든 간에 이 관련 수사기관에서 계좌를 들여다보면은 반드시 5개월인가 6개월 만에 본인한테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알려주지를 않았을 일은 없고. 알려줬죠. 그러니까 계좌를 안 들여다봤으니까 그렇지.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통보를 했으면 그것 가지고 또 나발을 엄청나게 불어댔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교활해요. 또 이해찬 보세요. 김어준이는 뭐 거기 피렘이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총선 앞두고 뭐 두서너게 야당에서 준비하고 터트린다고 하는데 미리 초를 친 거예요. 힘을 빼기 위해서 이거 공작이다 하려고. 근데 자기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오거돈 사건 이거 받아놓고 야당에서 저걸 알고 있었을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산인데 거기 국회의원들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통합당 국회의원들이 다 절반 이상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이 그거 터뜨렸으면 선거 결과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뒤집혀졌죠. 그러니까 알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 이거 공작이다고 몰아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이진복이는 뭐 N번만 가지고 뭘 발표 하나 할 겁니다. 하더니 쏙 들어가 버리고 그런 사람이 그 기획위원장 맡았으니까 지게 질 수밖에 없던데. 신발 신고 발바닥 긁는 거랑 똑같이. 아니 어쨌든 이렇게 교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지금 진중권 씨가 미리 이 얘기를 했더만 뭔가 큰 거 터질 것 같은 게 미리 초를 친다. 초 친다는 말이 좀 속된 말입니다만은 뭐 백신이라고 봐야죠. 코로나 백신이라고 봐야죠. 김빼기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김을 뺀다는 건데.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 유시민이가 계속 조국에 대해서 어거지 비호 많이 했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유시민이가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잖아요. 계속 내부에서 뭐가 얘기가 좀 오갔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거
자기 살려고 조국을 이용한 거다. 조국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자기 얘기 살려고. 나오는 거 봐서 상당히 저는 이번 노무현 재단이 아직 뭐 어떻게 수사되고 있는가는 뭐 아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은 지금 일각에서 정치권에서 자꾸 얘기 나오는 게 이게 윤미향 정의기억연대랑 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재단 아닙니까? 재단. 네, 이것도 똑같이 재단이라는 게 똑같고 또 개인적으로 착복했냐 횡령했냐 예? 명분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한일 간의 역사 바로잡기 명분 좋잖아요. 노무현 재단도 노무현 정신 계승 좋잖아요. 그거를 걸고 뒤에서 착복했느냐 뭐 이게 관심이고 또 하나는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가 들러리였나. 그 이용수 할머니가 중심이 아니라 위안부가 그 양반들 들러리였잖아요. 들러리였죠. 정신대 윤미향이 이런 사람들이 다 해먹은 거잖아요. 그것도처럼 노무현 재단도 노무현 그 비극적인 죽음을 탈까지 벌써 11년 됐거든요. 그 이후에 노무현 여태까지 노무현을 내세워서 속된 말로 앵벌이 한 거 아니냐. 이게 자꾸 비슷하게 흐름이 자꾸 나오는 거죠, 지금. 네. 지금 그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연간 기부금이 한 134억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134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기억연대 여기는 세 발이 피해요. 그래서 그 기부금 내용에 이제 큰 게 후원금이 한 100억 원 정도 들어오고 노무현 시민센터 건립 특별도 후원금을 받습니다. 거기에 한 33억 5천. 그래서 이게 한 134억 정도 돼요. 또 하나는 2018년 전기 2월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쓰고 넘어오고 이게 161억 정도가 또 있습니다. 근데 쌓여 있는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총 수입이 309억입니다. 309억. 야, 웬만한 중소기업은 저리 갈아요. 중견기업인데요. 아니 이것은 무슨 돈 들어가는 거 없이 재료 들어간 거 없이 순수하게 309억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웬만한 기업에서 309억의 이익을 내려면 얼마나 벌어야 합니까? 경제 잘 알잖아요. 영업이익률 10%가 나온다면은 어마어마한 회사죠. 어마어마한 큰 중견기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3천억 매출해도 309억 흑자가 안 나오고 5%도 안 나오고 지금 뭐 1% 2% 나오면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적자 받는 회사 아무 들어가는 거 없이 309억의 돈이 지금 지난해 한 해 수익이 있는 겁니다. 속된 말로 만약에 이 돈을 빼먹었다면은 노무현을 이용해서 빼먹은 거죠. 그래서 그 운영비만 보더라도 노무현 재단 그 사무실하고 인건비 이것도 23억 2천이고 크죠. 야, 23억 2천은 또 지역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노무현 그 전국에 다 있죠. 8개. 그것도 13억이나 되고 후원회비 관리하는 거 후원회원들 11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무현 재단에 후원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재단에 지금은 이제 소속이 됐는데 과거에는 좀 별도로 한국 미래전략연구소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미래전략연구소 있죠. 지금 그게 좀 설왕설래되고 있죠. 거기에 어떤 전직 직원이 폭로를 하겠다 이런 모양. 그때 윤건영이가 기획실장이었다. 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다 이렇게 주무르는 거 아닙니까? 저 청와대 가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재단에 이 돈들이 말하자면 차명 계좌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갖고 윤건영이가 지금 언론에 보면 해명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때 돈이 부족해갖고 내 돈도 좀 집어넣고 돈이 이렇게 후원금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자기 돈 또 찾아오고 그랬다. 그러니까 공사가 구별이 잘 안 됐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임시로 쓸 거 급한 건 쓰고 그걸 내 돈으로 메꿨다. 아무튼 그런 건 다 조사해봐야죠. 이런 거 돈 떼먹었다고 이실직고 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뒤져봐야 됩니다. 이거. 떼먹었는지 안 떼먹었는지 그건 뭐 지금으로서는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노무현 재단을 놓고 최근에 정의기억연대처럼 회계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차명 계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어디 정치자금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지금 발생할 수 있고 이 노무현 재단 산하의 한국미래연구소에 있었던 전직 직원, 폭로에 있다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할지 모르죠. 그렇죠. 그 폭발력이 증거를 얼마나 될 수 있을지 또 이용수 그 위안부 어르신 한 것보다 더 폭발력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미래연이
지금은 노무현 재단 산하에 있거든요. 근데 윤건영이가 근무하던 2012년에는 별도 법인으로 네, 있었대요. 별도 법인으로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조건이 빼돌렸나? 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저기서 노무현 재단에서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다 불법 아닙니까? 그렇죠. 다 불법이죠. 예. 서양이나 외국이나 이런 데는 기부금 받고 하면은 그거 10원, 100원까지도 정확히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저기 그 봉화마을에서 그 권양수 여사라고 건배사 뭔지 아세요? 노발대발이 노발대발. 노무현 재단이 발전해야지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제가 보기에는 지하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발대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화가 난 게 노발대발입니다. 예, 이게 저는 이거 굉장히 잠재력이 큰 거. 대통령이 예.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까? 자기는 전혀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박연차 태광실 그렇죠. 회장으로 또 이런 비자금을 받아갖고 이렇게 저렇게 자녀들을 두고 그렇죠. 저쪽 온 게 다 드러나니까 그렇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그렇죠. 거예요. 예, 권양숙 여사도 좀 관여가 되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소문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찌고 저찌고 집안 싸움이 어땠느니 해가지고 하는데 그건 뭐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이 노무현 재단 이것을 놓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이게 바로 정의기억연대는 작은 사건이라면 이게 더 큰 사건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미리 방패막이, 초치기. 그런데 그 직원이 폭로할까요? 요새 어떤 세상인데 뭐 옛날 같으면 벌써 저 남산 예. 중앙정보국에 잡혀갔다가 뭐예요? 뭐 총동원 지금 권력 실세가 총동원돼서 입 막으려고 나서겠죠. 지금 윤미향 쫓아다니는 거 봐요. 그러니까. 호텔까지 막 쳐들어가서 예. 여당 관계자도 막 관여되고 그랬다는데 한 것처럼 아마 그 노무현 재단에 누군가 터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총력 경주에서 아마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뭐 닭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YS 말대로 이게 쉽게 되겠느냐. 그리고 이거는 그 위안부 그 건하고 또 달라요.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한 지가 11년간 노무현을 갖고 여태까지 정치를 해왔잖아요. 예? 노무현 정신이라면서 정치를 해왔는데 그거를 빙자해서 돈을 빼먹은 거니까 이거는 저는 만약에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엄청난 범죄다. 그리고 지금 정권의 도덕성까지 지금 문재인 정권이라는 거 노무현 정신 계승 아니에요. 큰 스캔들, 대형 게이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어마어마한 게이트죠. 그렇죠. 네. 정권이 휘청하고 네. 지금 임기 후반 네. 정말 제대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를 정도 사건이 되지 않겠나. 만약 그게 사실이라 한다면 노무현 시민센터 건립 기금만도 지금 188억 9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뭐 얼마나 큰 거 찔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면 한 200억짜리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큰 거 짓죠? 그러니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검소하게 묘지도 그렇죠. 그냥 소탈하잖아요. 예, 검소하고 그냥 즉석에서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고 검사와의 대화 때 얘기했잖아요.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뭐 이런 식으로 좀 격식 없고 소탈한 건데 그 재단을 진다. 그렇죠? 어쨌든 포스트 노무현 시대를 여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분도 노무현 재단 이사장 했지 않습니까? 초대 이사장 했나요? 그 다음에 이병헌 전 비서실장 했고, 그 다음에 이해찬, 유시민 이렇게 노무현 재단 이사장들 하고 있는데, 하긴 뭐 이 사람들이 잘 노무현 재단이 발전하면 계속 이 문재인 정권은 이어지는 거니까 노발대발이 맞기는 맞네요. 그게 대한민국은 아니고. 그렇죠. 노무현 정신은 없어지고 노무현 재단만 남은 거죠. 예. 뼈다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려는 사람만 모였다. 이건 굉장히 큰 역사를 우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싶어요. 그리고 지금 노발 문발이라고 하면 되겠네. 노무현 재단 발전이 문바들의 발전이다. 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네. 노발 문발 하면 노발 대발. 좋은 기획이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재단도 지금 하나의 그 검은 그림자라고 자기들이 지칭하는. 그건 결국은 터져 나온 다음에 이제 수사는 검찰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신라젠을 놓고도 그렇죠. 속속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그렇죠. 신라젠뿐만 아니라 라임 사건, 우리들 병원 사건, 태양광 사건, 기타 여러 권력형 비리들 이 부분들이 지금 검찰에서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이 빠져갖고 있기는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철저히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파헤쳤으리라고 봅니다. 네. 말하자면 총선 기간 중에 조용히 파헤친 거 아닙니까? 파헤쳤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도 뭐 검찰 인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또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이제 주로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수사하는 사람들이 부장검사, 부부장검사들 그렇죠. 아닙니까? 실무들이 다 하죠. 이 사람들 싹 갈아치워버리면은 이거 수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예요. 아예 뭐 검찰을 없애는 거랑 똑같죠. 네. 그래서 유시민 씨도 뭐 신라젠하고는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는 아주 밀접하죠. 네. 그 신라젠 또, 관계된 게 VIK죠. 예. VIK. 예.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이철 씨. 거기 밀접하게 관계가 되고 거기 옛날에 뭐 행사에도 참여하고 뭐 여러 뭐 가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부터 이렇게 그렇죠. 관계를 맺었고 네.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이제 의정부 지역 거기서, 위원장까지 예, 할 때 유시민 씨가 그 정치 가기도 하고 뭐 했지 않습니까? 친노 핵심 인사들이 그 신라젠 투자하는데도 같이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관련성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시민은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유시민 씨가 자꾸 미리부터 네. 초를 치는 거예요. 차단막이를 네. 치는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 오는 화살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검언 유착이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또 KBS하고 또 무슨 검찰하고 유착됐다 해갖고 본인이 사과까지 했잖아요. 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 했잖아요. 예. MBC하고 뭐 채널A하고 그 MBC에서 보도를 했죠. 채널A 기자가 제가 막 좀 오바는 했죠. 예, 우리가 볼 때는 취재 윤리를 위반한 건 그렇죠. 맞아요. VIK 뭐 그 감옥에 있는 사람 얘기해주면 뭐 검찰하고 선처해주겠다. 제가 보면 기자의 일탈이지 그걸 갖다가 뭐 보수와 뭐 검찰하고의 유착이다라고 막 몰고 갔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라고. 그러니까 무리수를 많이 두는 걸로 봐서 그 유시민도 좀 여러 가지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시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병원이든 태양광이든 신라젠도 부산 인맥들이 여러 사람이 관여됐다는 설들이 계속 나온 거 그렇죠. 아닙니까? 부산 회사니까. 라임 자산운용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 돈들이 그렇게 많은 돈이 로비 자금으로서 들어갔다는데 그 김봉현 회장인가 그 사람은 뭐 100억씩 막 이렇게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보도된 거 보면은 그럼 그 돈들이 무슨 우리 같은 사람한테 줄 일은 없잖아요. 다 실세들이고 뭐 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터져 나올지 모르니까 미리 액땜은 아니고 방패막이를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패하고 이 오만해지면은 권력이 두 개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는 여자 문제, 하나는 돈 문제 이거 나타나는데 여자 문제 안희정 충남지사부터 지금 오거돈 어느 대낮에 사무실에서 여직원 불러가지고 성추행하고 이게 성적으로 문란해진 거죠. 그리고 돈 문제 과거에는 개인적으로 돈을 좀 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단속이 좀 강화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뭐 재단 같은 거 이런 거 만들고 조직 만들고 해가지고 거기서 자꾸 이렇게 빼먹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 빼먹는 게 이제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죠. 재벌한테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뭘 만들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빼돌리는 거. 이런 식으로 돈하고 여자 관계가 자꾸 문란해지고 있는 게 권력의 오만 때문에 빚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떳떳이 밝히고 있는 거 털고 가자가 아니라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 그러니까 무슨 검은 그림자가 실체가 뭐냐 이거예요. 검은 그림자의 실체가. 아니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입법, 사법, 행정을 이제 다 장악한 상황이고 지방 권력도 마찬가지고 뭐 하다못해 교육관까지도 거의 싹쓸이한 상황이고 언론도 뭐 몇 개 빼고는 지금 그거 다 죽었죠. 다 죽어버렸고. 얘기 못 하고 있죠. 아니 그런데 거기에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데 윤석열 혼자 있는 게 검은 그림자입니까? 검은 그림자. 제가 볼 때는 솔직한 얘기가 어른거릴 검은 그림자가 없고 자기들끼리 지금 싸움이 뭔가 벌어진 거 아니냐 내부에서. 그거는 늘 권력이라는 것은 후반에 가면요. 같은 권력은 야당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자기들 내 잘 아는 사람들. 아는 사람끼리 농공행상. 나도 이 정권의 공세원인데 왜 나는 내 떡은 왜 이렇게 작아?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움하니까 자기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남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기 그림자예요. 보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지금. 자기 그림자에 놀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뭘 자꾸 겁먹을 때는 자기 그림자에 깜짝 놀라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군대 있을 때도
간첩 넘어올 때 해안초소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그림자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깜짝 놀라고 막 총 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예. 자기 소리에도 놀라고. 예? 맞아요. 예. 자기 그림. 나는 그래서 이 친문 내에도 어쨌든 지금 이낙연하고 친문과는 결은 조금 다른 거고 거기에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도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렇죠. 아침 어디 보도에 보니까 호남 의원들 만나서 농담처럼 이낙연 도우려면 그거는 4만 도와주고 나를 6을 도와줘. 그래서 총리만 잘 이렇게 말하자면 코로나도 잘 진정시키고 어렵고 나면은 얼마든지 당내 기반은 훨씬 정세균 총리가 많죠. 또 얼굴 자체가 늘 스마일이잖아요. 예. 캐리어도 뭐 이낙연보다 낫죠. 정세균이 훨씬 낫죠. 이낙연은 뭔가 자꾸 좀 감추고 조심하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목소리도 억지로 좀 내는 그런 목소리잖아요. 근데 정세균은 거기에 비해서는 좀 밝은 이미지? 저는 정세균이가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태로는. 하여간은 뭐 이제 권력이 임기 말로 오면서 내후년 대선을 대비해서 자기들끼리 상대를 치는 그렇죠. 그런 공작들이 늘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살아보면은 우리 뒤통수 치는 사람 제일 잘하는 사람이 쳐요. 모르는 사람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벌 회장들 감옥 가는 거요. 그게 내부 제보거든요. 다 내부 제보고 자기 아들이 내부 제보 할 사람이요. 사내 그 금고지기들, 돈 만지는 사람들, 그리고 비서들, 그리고 사내 법률가 어려운 거 법률 상대하다 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 제보하지. 평소에 변방에서 그 허드렛일하고 내용을 몰라서도 할 수가 없어요. 제보할 게 없는데요. 재벌 측근들 다 측근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병철 회장도 장남 이명희 씨가 그때 사카린 사건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쫙 올라가니까 그 소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카린 사건 끝나자마자 이명희 쳤죠. 그 죽는 것도 중국 가서 죽었잖아요. 철저하게 그 측근들, 뭐 SK도 그렇고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 정몽구 회장도 과거 감옥 갔다 올 때도 그랬고 다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이해찬이가 이제 뭐 집으로 갈 날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제대 말년이죠. 제대 말년에 미리 까불지들 마, 이렇게 검은 그림자 내부에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경고를 좀 해주고 가는 거 아닌가, 립 서비스라도 해주고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도 있겠고 또 그만큼 불안감이 크다고 봐야죠. 불안감이. 이거 제대로 되겠어? 민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보면은 지난 총선에서는 워낙 미래통합당이 그 공천부터 황교안 리더십에 흔들려서 민주당이 이기긴 이겼지만 이해찬 공천 엉터리였다. 이런 또 비판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가 당을 엉터리로 끌고 갔다. 이제 뭐 통합당도 조영 원내대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해찬과 김종인은 아주 질긴 인연을 악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관악에서 국회의원도 몇 번 선거에서 맞붙었죠. 그래갖고 떨어졌죠. 김종인이가 유일하게 지역구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지역은 안 나갑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만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면은 상당히 껄끄러운 상대죠. 그렇죠. 적을 알잖아요. 잘 알고 또 함부로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상대가 황교안 같은 사람이죠. 홍준표 와도 좋죠. 홍준표, 황교안 이렇게. 제가 보기엔 지금이라도 잘못한 거는 시인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래야지. 저렇게 우기는 거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참 가소롭게 참 정권이 지금 적반하장 후한무치 또 어거지로 우기는 경강부회 세 가지 하고 있어요. 적반하장 후한무치 경강부회. 네, 시청자 여러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한 검은 그림자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뭐 진중권 전 교수만 궁금한 게 아니라 저도 궁금해요. 아마 우리 국민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어떤 폭로가 나올지, 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들이 정말 제대로 있는 그대로 실상이 밝혀질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